Administrativa, o governo espera uma economia de mais de 10 bilhões de reais. Ontem, soldados israelenses em posto de checagem do exército.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차이나는 무비 플러스. 오늘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네, 이 녹음하는 날이 아주 봄이에요. 봄날. 날이 많이 풀렸어요. 따뜻했어요 오늘. 사람들 옷차림이 뒤섞인 걸 보니까 계절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복을 벗었어요. 저는 계속 히트텍 입고 있었는데 히트텍이 다양한 브랜드에서 요즘 나오더라고요. 근데 내복을 벗었는데 걱정을 했었는데 괜찮더라고요. 마스크도 곧 벗기를 희망하며. 저는 1년 만에 결혼식도 다녀왔습니다. 어머, 그게 큰 사건이네. 네. 그러게. 결혼식 문화가 바뀌었더라고요. 어떻게 한 테이블에 한 명씩 갔으니까. 이제 소수가 모여 있고 2부로 나눠서 행사를 했답니다. 1부에는 가족과 어른들. 그래서 가족을 아무도 못 만났어요. 네. 2부는 저는 동료였기 때문에 동료와 친구들 모임에서. 그 결혼식을 2번 하는 겁니까? 2번, 그러니까 한 장소에서 길게. 그리고 예식장도 길게. 아닙니다. 예식장 아니고 이렇게 행사장 같은 데서. 그렇죠. 북콘서트 이런 데 행사장처럼. 재밌네. 네. 그래서 2부의 주례는 친구가 막 이렇게 해서. 좋네요. 재밌죠. 굉장히 신박한데요? 네. 기획을 잘했습니다. 네. 괜찮네. 그래서 아무도 어른들을 못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만남과 연결은 네. 좀 이제. 네. 밥을 안 주더라고요. 네, 저희는 오늘 영화를 사실 이제 저희가 기뢰 인문학, 차이나는 인문학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그죠? 그런데 오늘은 최근에 이제 2021년 2월에 이제 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이 될 고 백기환 선생님 이제 타계를 추모하면서 영화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최근에 돌아가셨죠? 네. 2월 15일.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아직 코로나 상황이기도 해서 원래는 막 정말 운집을 할 텐데 신문 기사에 의하면 한 1000여 명의 이제 시민들이 참여를 한 상태에서 연결식이 19일에 열렸었고요. 네. 2월 19일에 정말 우리 시대 큰 어른인 한 분이 떠나시는 이제 일이 있었고 아주 명복을 비는 평생 민중운동, 노동운동, 통일운동에 네. 헌신하셨던 분이죠. 네, 자주고름 입에 물고 옥색 치마 휘날리며라는 책을 읽었던 대학교 다닐 때 어르신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나이를 막 밝히시고 어르신 한갑잔치 하셔야죠. 아니 대학교 다닐 때 그 책이 옛날에 유명했어요. 네. 그 책이 유명했군요. 네네, 딸에게 주는 편지 같은 에세이 같은 책이었죠. 네. 저는 이거 노나매기 세상에서 너도 일하고 나도 일하고 올바르게 함께 사는 세상을 노나매기라고 표현해가지고 노동자라든지 사회적 약자 뭐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많이 애쓰셔가지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쌍용자동차 해고된 복직투쟁 중인 김지숙 위원장을 응원하는 멘트를 유언으로 남기실 만큼 하셨는데 네. 사실 백기환 선생님은 오랜 시간 통일문제연구소라는 둥지를 만드셔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리의 인문학 시리즈가 한중일 영화 속 근대 풍경이잖아요. 그 사람, 장소, 흔적인데 이제 그것의 맥을 잇고 또 백기환 선생님이 평생 헌신하셨던 통일운동의 좀 의미를 되새겨 보기 위해서 영화 강철비를 선정했죠. 북한 쿠데타 발생, 첩보 액션 블록버스터 강철비, 변호인의 양우석 감독, 북한 1호가 남한으로 내려왔다. 강철비 원의 포스터, 그죠? 네. 네. 양우석 감독은 참 변호인 전까지만 해도 사실 그렇게까지는 감독으로서는 화제를 못 받았던 아마. 변호인이 데뷔작. 그죠. 데뷔작이었습니다. 어쩐지 그래 맞아요. 네. 네네, 변호인이 데뷔작이었고. 와, 데뷔작이 대단하죠. 그 정도니 머릿속에 그냥 뭐가 있는 거야. 어휴.
그리고 원래는 강철비 1, 강철비 2를 이제 연이어서 만들었고요. 네. 원래 웹툰을 그리시죠? 네. 웹툰을 웹툰 작가. 이제 이 강철비가 이제 웹툰으로는 스틸 레인, 스틸 레인이라는 번역하면 작품인데 강철비네요. 네, 그쵸. 스틸이 이제 강철이고 레인이 비니까 그걸 이제 강철비인데 그 스토리를 이제 양우석 감독이 썼고요. 또 그림은 다른 분이 그렸어요. 네. 스토리 작가. 스토리 작가. 네. 웹툰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11년도에 그려졌습니다. 근데 영화는 이제 2017년에 개봉이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2011년과 2017년을 비겼을 때 한반도 정세가 워낙 크게 변한 탓에 그 내용을 거의 새로 쓰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영화와 이제 스토리 그 웹툰을 비교해 보면. 네네. 네. 이 영화가 2017년 12월에 1편이 개봉했고 2편이 최근에 개봉했죠. 2020년. 그러니까 2020년. 코로나 7월. 와중에. 네. 코로나 때문에 잘생긴 정우성이. 근데 생각해보니까 반도 할 때쯤에 했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 사실 반도보다는 참 현실성이 그래도 있는 판타지인데, 그죠? 네. 이 영화는 사실 영화 안 보신 분들 영화 1에서는 남쪽에 있는 이제 정부의 인사가 그 사건을 맞이해서 북쪽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북에서 정우성. 도움을 받는 거 아닙니까? 반대인가? 반대. 북에서 내려온 사람이 도움을 받아서 넘어가는 사람이죠. 3년 전에 봤거든요. 정신 3년.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네. 네. 근데 1편은 정우성이 굉장히 북에서 그죠? 네. 가장이고 따뜻하고 그래서 돌아가려고 서울에서 막 선물도 사고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전 되게 그걸 인상 깊게 봤는데 근데 2편에서는 전혀 다른 캐릭터. 완전히 다르게 나오죠. 그래서 이게 강철비 2 프로모션에서 그런 게 있었거든요. 1편과 반대되는 입장 해서 정우성과 곽도원. 1편에서는 곽도원이 이쪽 정부 요원으로 나오잖아요. 청와대. 남한 쪽. 그렇죠. 근데 2편에서는 곽도원이 저쪽 쿠데타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그래서 나옵니다. 완전 반대이면서 정우성이 이쪽에 대통령으로 나오고 2편의 서사 같은 경우는 이 영화를 좀 안 보신 분들에서 살짝 말씀을 드리면은 2편 서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한중미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나라의 어떤 이익이 좀 관련된 그죠? 그 관련된 이야기인데 1편이 약간 지상의 무기, 핵무기 관련된 이야기라면 2편은 잠수함을 가지고 어뢰 이야기가 메인이죠. 그래서 1편이 지상전이라고 하면은 2편은 수중전. 네, 그래서 그 강철비가 실제로 이제 그 무기 이름이죠. 네, 무기 맞아요. 이름인데 이게 원래 91년도에 걸프 전쟁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걸프전. 젊은 청취자분들은 걸프 전쟁이 뭐야 그러시겠지만 시대의 획을 그었던 전쟁이었죠. 미국과 진짜. 이라크 사이에 있었던. 근데 이 걸프 전쟁 때 쓰였던 그 폭탄이에요.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수만 발이 이렇게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비유적으로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이라크 군들이 강철비다, 비가 내린다 그래가지고 일종의 이제 확산탄이라고 부르는데요. 원래 이름은 M270 MLRS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대요. 원래 이름은. 근데 이게 이제 정말 비가 오는 것처럼 굉장히 광범위한 영역에서 쏟아 부었기 때문에 뭐 살아남을 수가 없죠. 너무 무서운 그죠? 그래서 영화 속에서는 그거 같은데요. 그럼 사람한테. 개성공단에서 네, 맞아요. 쏘였던 거. 네. 사람한테 그런 걸 쏜다는 것 자체가 진짜. 네네네. 영화에서는 북한 구태타 1편에서는 개성공단에서 떨어진 그죠? 다연발 로켓 포탄이라고 했었죠. 아우 너무 생각만 해도 끔찍할 것 같아요. 피할 수 없는 그 포탄 비처럼 쏟아지는 진짜. 그래서 이게 이제 스틸레인인데 이거를 이제 강철비라고 한국어로 옮겼고 그걸 다시 한자로 옮기니까 강철을 이제 철이라고 썼고요. 비는 우거든요. 그래서 철우가 되는 거예요. 그쵸. 한자로 쓰면은. 그래서 1편에서 정우성이 맡았던 캐릭터의 역할 했던 이름이 엄철우예요.
네. 철우예요. 그리고 곽도원이 맡았던 캐릭터의 이름도 곽철우예요. 둘이 네. 이름이 똑같은데 철우 이게 결국은 강철비를 뜻하는 의미 발음입니다. 물론 한자는 다릅니다. 둘이 다르게 쓰였어요. 예, 한자는 다르게 쓰였어요. 엄철우는 우자가 친구 벗 우자를 썼고 곽철우는 집 우자를 썼더라고요. 보니까 철자도 틀려요. 네, 철자도 좀 다르고 철자도 틀립니다. 네네. 아유, 그 곽철우의 철자는 밝을 철자입니다. 네네. 밝을 철자를 씁니다. 철학할 때 철자를 쓰고 있습니다. 네, 엄철우는요? 강철할 때 철. 그건 이제 진짜 쇠철자죠. 네, 쇠철자에 쇠철자. 버우자를 썼고 네. 해석을 좀 해봐야죠. 그러면 해석. 엄철우는 쇠의 친구. 그러네요. 강철 같은 친구. 강철 같은 그러니까 친구. 강철 같은 친구라는 뜻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곽철우는 밝은 집, 행복한 집. 예. 곽철우는 약간 그것도 약간 코드 아닙니까? 마치 그쵸? 네. 저쪽에는 정말 그런 생존의 끝에 벼랑에 있는 것처럼 약간 보이고 이쪽은 그래도 자유와 뭐 평화가 있는 것처럼 네. 이름을 그렇죠. 네. 일종의 코드로 코드죠. 심어놓은 거죠. 네. 네. 그런 거. 원래 영화나 뭐 소설이나 이런 거 창작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등장 인물들의 이름을 어떻게 부를 것이냐 하는 거잖아요. 그 이름 속에 많은 코드들이 숨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2부에 가면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두 철우가 일부에서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눈 장면이 정말 좋아가지고 제가 어느 기고에도 글을 썼었지만 그 장면이 바로 이 이름이라든지 이 같은 이름을 가진 두 중년 남성의 엇갈린 운명 정말 이렇게 뭐랄까 손대면 딱 닿는 이 거리에서 이야기를 나누지만 절대 같이 이렇게 평화를 얘기할 수 없는. 공손한 연정입니까? 아니 그거는 또 다른 사랑의 이야기니까 깊이가 깊어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인데 1편은 사실은 휴머니티가 좀 강렬한 가족의 서사라든지 휴먼 서사, 우정 뭐 이런 게 있었다면 사실 2편은 전혀 그렇지 않죠. 전혀 다른 정세, 한반도의 정세라든지 미국과 일본의 어떤 그 작전 뭐 누가 중국이 누구를 지원하고 미국이 누구를 지원해서 이 한반도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무기 거래 승자가 될 것이냐, 한반도 패권을 누가 가지고 갈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주로 했는데 사실 자칫 어둡고 딱딱한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전혀 그러지 않아요, 영화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남북한 문제를 다룬 영화들이 우리가 그동안 많이 봐왔잖아요. 아, 그렇죠. 사실은 우리나라 한국 영화에 있어서 남북한 문제를 다룬 영화들 1950년대, 60년대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 한국 전쟁을 중심으로 다룬 그렇죠. 얘기들이죠. 그 전쟁 자체가 이제 영화의 이야기가 되는. 그러다가 뭐 이 남북 문제 잠깐 잘못 다루고 이러면은요 바로 구속되고 막 감독이 그런 일들이 적지 않게 일어났어요. 구속 그럴만하네요. 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남북 문제는 어떻게 보면 금기 시대에 있던 거죠. 한 30년 가량 정도 금기 시대에 있다가 이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이 남북한 문제를 새롭게 다루기 시작한 영화가 쉬리. 네, 강재규 감독의 진짜 쉬리. 네, 쉬리가 1999년도에 나오면서 남북 문제를 이런 식으로 다뤄도 되는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을 주기 시작했죠. 한국 영화계에. 그리고 이제 쉬리가 그래서 상당히 상업적으로 성공도 많이 거뒀고요. 할리우드식 액션 영화를 이제 표방하면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뭐 공동경비구역 JSA라든지 뭐 웰컴 투 동막골이라든지 간첩 리철진이라든지 뭐 이런 영화들이 남북 문제를 다룬 영화들이 줄줄이 이제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대에 당시 이제 김대중 정권 때였죠. 김대중 정부 때 영화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또 내용은 간섭을 안 했어요. 김대중 정부가 취했던 문화 정책에 굉장히 중요했던 원칙 중에 하나가 팔길이 원칙이라 그래가지고요. Arm's Length Principle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팔길이 원칙인데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원칙을 표방했기 때문에 남북한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우후죽순처럼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올해 이제 또 축적이 되니까 조금 이제
유행에서는 좀 벗어나면서 한동안 이제 시들해졌었죠. 그러다가 강철비 같은 영화가 이제 새로 나온 거죠. 예, 웹툰의 서사력, 네. 웹툰의 스토리텔링에 힘입어가지고 새롭게 상상하는 영화들이 이제 나오는 건데 그 동안의 그 남북한 소재 영화들은 굉장히 현실에 기반을 둔 스토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슈리도 그렇죠, 공동경비구역 JSA도 그렇죠, 간첩, 뭐 실미도. 그다음에 웰컴 투 동막골도 사실은 재미있는 코미디였긴 했지만 코믹한 요소가 있긴 했지만 사실은 다 한국 전쟁을 기반으로 한 영화들이고 남북 분단이라고 하는 현실을 기반으로 한 영화들이었는데 이것이 강철비 같은 영화에 와가지고는 훌쩍 그 서사의 직조력을 초월해가지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새로운 상상력을 동원해서 웹툰이 만들어졌고 스토리가 만들어졌고 그것에 기반해서 영화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좀 부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양우석 감독님 대단하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원래는 웹툰 작가인 건데 그 이야기 스토리를 바탕으로 변호인 만들고 사실 금기에 도전했다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변호인도 그렇잖아요. 변호인도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굉장히 좀 어둡고 그늘지고 왜곡됐던 사건들인데 그거 또 특정 정치인, 생존해 있는 정치인을 또 이렇게 주인공으로 해서 만드는 거라 굉장히 그때 그 비판적인 시선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관객을 동원했고 양우석 감독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이 통일 서사에서는 새로운 이제 벽을 넘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저희는 그래서 이 재밌는 영화의 다양한 장면들을 가지고 2부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백기환 선생님의 명복을 빌면서 1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재능이 플러스! Administrativa, o governo espera uma economia de mais de 10 bilhões de reais. Ontem, soldados israelenses em posto de checagem do exército.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재능이 플러스! 네, 이 싱크가 이제 고지승에 맞춰지게 됩니다. 네, 우리 자영업께서 중국 생활을 또 접고 네. 드디어 귀국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곧 복귀를 할 예정입니다. 아유, 그 어려운 H2 비자를 들고. H2 비자가 뭐예요? 네, H2 비자 가지신 분이 설명 좀 해보십시오. H2 비자는 뭐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비자의 일종인데요. 방문 취업 비자라고 한 1년에서 한 3년 정도 체류할 수 있는 그런 비자입니다. 그 F4 비자랑 뭐가 다른가? F4 비자는 이제 H2 비자는 이제 보통 이제 단순 외국인 노동자들 그렇지. 이런 분들한테 부여하는 거라면 F4 비자는 사실 H2 비자에 비해서 훨씬 이제 뭐라 그럴까요? 좀 월등한 위치에 있는 재외동포 비자입니다. 그러니까 재외동포로서의 자격까지 인정해 주는 거죠. 제가 이거 왜 물었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조선족 동포들이 처음에 H2 비자를 들고 처음에 입국하셨어요. 네. 수교 직후에. 92년 직후죠. 아니요, 수교 직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예 없었나? 역사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요. 92년도 수교 후에는 사실 아예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지. 그랬지. 처음에는 그랬죠. 그랬지. 그 H2 비자도 사실 한참 후에 나옵니다. 그렇지. 2000년대 초반 그랬었나? 때 H2 비자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럼 그 전에는? 그 전에는 사실 다 그러니까 미등록 외국인으로 그렇게 생활하셨고요. 보통 이제 3개월 친척 방문 비자 같은 걸 이제 가지고 들어오셔서,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연장할 길이 없고, 한국에서 이제 눌러서 할 길이 없다 보니까, 이제 보통 미등록 외국인으로 그렇게, 사신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맞아요. 김대중 정부 거쳐서 노무현 정부 들어와가지고,
이제 한시적 이제 미등록 외국인들을 이제 합법적 신분으로 전환도 해주고 또 한시적 귀화 정책 같은 것도 펼치면서 또 방문 취업 비자 같은 것도 새로 도입되고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체류가 어느 정도 안정화된 그러한 길로 갔습니다. 네. 이 H2 비자도 사실 단순 업무 비자라서 제가 이 얘기를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처음에 중국에서 전문직이거나 대학 졸업자 뭐 이런 직종을 갖고 계셨던 분들도 이 비자를 통하면 다 단순 업무직으로밖에 들어올 수가 없어서 우리나라에서 네. 조선족에 대한 편견을 갖게 된 그러니까 주로 식당이라든지 일용직 노무 이런 분들 돌봄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동포를 환대를 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비자적인 한계가 있었잖아요. 강철비 원에서 김명곤 씨가 맡았던 이 조선족 출신의 중국의 그 당 간부 약간 그렇게 나오잖아요. 네. 저는 그 네, 이래서 중국 국가안전부의 네. 요원이고요. 대남 이제 정보 첩보 활동을 총책임한 그러한 인물이죠. 리홍장이란 이름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이 맞아.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한국의 동포를 동포로 대한 적이 있냐. 잘 잘 될 살면 때는. 교포고 못 살면 외국인 아니냐. 내 비록 조선족 출신이지만 난 100% 중국 사람이다. 우리 중국의 일관된 입장은 미국 애들이나 미국의 군사동맹 국가는 절대로 국경을 마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날 동포로 생각한다면 동포 입장에서 한마디 하겠다. 막아라 이 전쟁을 이건 너희를 위해서 얘기해 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 대사를 그때 들으면서 되게 좀 반성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잘 살면 교포 못 살면 무슨 외국인 외국인 조선족 이렇게 천한 신분 취급을 하고 그래서 필요할 때는 뭐 결혼이주 여성이다, 뭐 노동자다 이렇게 막 이렇게 수입이라는 말로 표현할 만큼 막 이렇게 허용을 했다가 필요 없어지면은 굉장히 낯선 시선으로 미디어에서 함부로 표현을 하게 되면서 이 조선족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게 되면 거기에는 지금 이 H2 비자로 이전과 H2 비자로 인한 어떤 서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F4 비자를 받게 되면 이제 전문직 쪽에서 조금 더 나은 일자리들을 이제 구하실 수가 있고 본인의 어떤 기술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게 돼서 조금 나아진 비자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고 이런 것들이 좀 디테일하게 얘기가 되어야만 이런 대사에서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이런 경제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로 갈라졌던 이 디아스포라들과의 소통이 가능해진다. 디아스포라? 네. 진짜 정상회담은 핵 잠수함에서 시작된다. 강철비 2. 더 크고 더 세고 더 재밌어졌다. 그런데 이 편에서 김명곤 씨가 또 등장을 하죠. 또 나와요. 네, 맞아요. 네. 저는 그래서 또 그런 역할인 줄 알았더니만 아예 그 중국 쪽 그 업무를 하는 한국 그쵸. 네. 이 한국 어떤 공직자로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1편과 2편의 인물들이 굉장히 중복이 되면서도 1편과 2편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조금 달라졌다. 그만큼 정세가 약간 달라진 거를 감독이 고려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편에서는 무조건 남북의 화해, 평화, 전쟁을 하지 않는 것 이런 것에 집중했다면 2편에서는 한반도의 평화를 저해하는 외부 세력에 대한 어떤 주의 환기? 그래서 일본, 뭐 중국, 미국 뭐 이런 세력들이 역사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갈라놓았고 지금 젊은 세대들은 사실 그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환기시키고 만약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둘만 손잡고 인사하고 이렇게 드나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그리고 무기나 이런 것들도 그런 정치적인 것 지형에서 가장 무서운 도구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무기 거래 같은 것이 그리고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그 일본의 어뢰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의 독도와 연결돼서 독도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독도에 힘을 줬다. 지난 편엔 판문점에 되게 힘을 줬잖아요. 그래서 네. 판문점을 드나드는 그 양쪽의 북한이로 남한이로의 이야기. 근데 여기는 독도. 다쿠 처음에 다쿠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막을 처음에 봤을 때는
뭐야 저거 오타야? 그렇게 생각하다가 외국 사람이 잘못 발음을 한 걸로 발음을 읽으면은 독도인데 자꾸 다쿠가 어디냐고 막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의 시선만이 아니라 이 역사를 잘 모르거나 배우지 않은 세대들에게는 비슷한 감성일 수도 있겠다.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되게 손톱만한 저 섬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방금마다 독도, 지도전쟁 뭐 이런 얘기를 할까라고 생각하는 학생들과 후손들에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독도가 얼마나 중요한 어떤 요충지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남북미 정상회담 중 북의 쿠데타로 새 정상이 북의 핵잠수함에 납치된 후 벌어지는 전쟁 직전의 위기 상황 그리는 이야기. 그래서 저희가 끝나셨습니까? 강철비 2? 더욱 새롭고 흥미로워진 배우들의 앙상블. 대한민국 대통령 정우성, 북호위 총국장 곽도원, 북위원장 유연석, 미국 대통령 앵거스 맥페이 등 전쟁 위기 속 핵잠수함에서 벌어진 첨예한 대립을 그리다. 첨예한 대립인데 냄새 대립이 실질적으로 영화를 보면 정말. 가장 코믹한 장소가 그 방으로 나오는데 액션 영화를 함장실을. 코믹하게 만들었죠. 정말 그 참을 수 없는 냄새 괴로움. 냄새가 나요. 막. 미국의 대통령을 정말 더 이상 이렇게 패대기 칠 수 있나? 담배를 핀다라는 이유만으로 바지 내리고 용변하는 그런. 근데 거기에 이렇게 이게 제가 최근에 너스바움의 그 타인에 대한 연민을 보니까 이게 신체 냄새라든지 배설물 이런 것들에 대한 혐오가 가장 원초적이라고. 사실은 그 시선이 그런 행위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스워 보일 수 있지만 우스워 보인다기보다는 그 사람의 그런 무자비한 행동들이 바지를 내리고 막 용변을 보고 냄새를 풍기고 그런 그 사람을 그렇게 묘사하는 것에 대한 이 감독이라든지 그것을 봐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봐야만 하는 이 갇힌 정세 안에서 그걸 참아내야 하는 우리의 이 역겨움과 이 혐오감 이런 게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밀폐된 공간에서. 그러니까 그건 이제 비유적으로 말하면 이제 미국이 똥을 싸고 있는 거지 계속. 미국이 싸는 똥에 그냥 북한이고 남한이고 그냥 다 죽어나는 거지.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봉인된 시간, 봉인된 공간, 장소, 그리고 얽히고 설킨 관계. 그게 딱 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휴전협정 이후에 이 회담문 자체가 잘 이렇게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꼼짝도 못하게 그 험한 거를 다 봐야 되는 거잖아요. 스스로 뭔가 냄새를 없애기도 어렵고 지금도 나는 것 같아. 쟤를 죽이고 싶어도 죽일 수가 없고 이게 되게 그러니까 뭔가 약간 더 테러 라이브 하정우가 나왔던 더 테러 라이브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있을 수 있는 정말 이렇게 긴박한 이야기를 넣는데 조금 더 쫄깃했으면 하는 아쉬움 들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코믹하게 풀어가지고 죽겠는 거야. 웃겨가지고. 근데 우리나라 배우 정우성이라든지 유연석에 비해서 이 미국 대통령 역할을 맡은 사람이 좀 가볍잖아요. 너무 가볍죠. 그게 좀 그래서 깊이 몰입이 떨어진 것 같아. 저는 한편 그냥 또 이렇게 생각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자칫 무겁고 어두울 수 있는데 이런 장면으로 뭐 중학생들도 봐도 그래 맞아. 약간 B급 감성. 네. 이해하기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한편. 그 정우성이 진지한 얼굴로 누가 문 열었을 때 계속 문을 정우성 맞나요? 문을 닫았다 열었다 하잖아요. 냄새 맡겨 나가라고. 그 장면도 너무 진지하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환기시킨다고. 그래서 그 장면 1편은 저도 막 긴박하게 봤거든요. 1편은 웃을 틈이 없잖아요. 마음 졸이면서 봤는데 2편은 아주 평온하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화장실 씬 보고서 야 이거 1편하고 완전 다르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판타지의 끝이네. 우리가 하고 싶은 우리가 무엇을 참고 있고 진짜 미국이 똥을 싸고 있는데 그 똥을 참으면서 똥 냄새도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참 정말 역겹지만 역겹다고 말할 수 없는 누군가가 있는 거기에 북한 1호가 담배를 덮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히 남에게 위협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보면서 중재를 했어야 하는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상황이 마치 예전에 그 북한하고 미국하고 협정에 사인하려다가 불발됐었던 그 상황, 그런 상황이 눈에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무 코믹한데 너무 상징적인? 근데 잘 부여하면은 상징성으로 부여할 수 있겠는데요. 상징적인 게 강한 것 같아요. 네, 그냥 미국 대통령은 우습게 아니 미국 니네가 뭐야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상황에 얽히고 설켜 있는 그 와중에도 그 사람을 도우러 온 사람이 도착을 하면 저쪽 사람의 뭐 잠수함을 폭파시킨다든지 뭐 이런 굉장히 긴박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내부에서 정상들끼리의 태도는 굉장히 무례하고 혐오스러우며 다른 사람을 어쩔 수 없다라는 걸 알면서 그걸 이용하는 그러니까 바지 내리고 그러니까 영화에선 그렇게 표현했지만 실제 회담에서도 바지 내리고 용변 안 내려서 그런 식의 행동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죠? 밀실에서 자기네끼리 할 때 얼마나 무시를 할까. 그리고 결국 여기에서 주도권은 우리한테 있어. 뭐 이런 느낌의 이야기들 했겠지. 우리를 우습게 알았겠지. 그리고 우리 때문에 왜 거기도 그런 데서 나오잖아요. 뭐 그 대사는 아니었고 일본도 중국도 미국도 마치 한반도의 평화가 본인들 덕분이라는 생각을 하는 듯한 니네가 이렇게 사는 거 다 우리 덕분이야. 뭐 이런 느낌의 그런 좀 굴욕적이면서도 그 굴욕적이지 않게 그걸 표현한 것 같아요. 기품 있게 대통령이 나왔다라는 거에 비하면. 이 함장실에 완전히 몰입해가지고 신여성이. 근데 사실 저는 투비와 나투비 저희 2부가 투비와 나투비인데 예. 제 투비와 나투비는 그 냄새나는 거기가 한 거 아니야 한 거? 저는 2편에서 한 장면도 투비와 나투비가 별로. 근데 그 장면은 진짜 웃긴 장면이라 투비인데 진짜 찐한 장면으로는 웃기지만 저는 나투비 하겠어요. 네, 맞아요. 그 냄새 좀 나투비 해주세요. 진짜 리얼했어요. 그러니까 그럼 투비는 뭔데요? 투비는 1편에서 진짜 그 두 철우가 차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는데 GD의 노래가 내 마음은 이렇게 울적한데 그게 나와요. 곽도원이랑 막 어깨 으쓱으쓱하면서 막 부르는 네, 거죠? 미싱뉴, GD의 미싱뉴. 마치 그 택시 운전사의 그 단발머리처럼 그런 느낌으로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는데 그 다시는 못 만나는. 그때 정우성이 거의 마지막 장면 쪽에 나오죠. 그쵸. 정우성이 임철우인가 엄철우인가 그렇게 나오는데 엄철우 맞아요. 이 노래 어깨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깨 으쓱으쓱하면서 그치? 너무 좋아. 박도원이랑 너무 자연스럽게 나왔죠. 이건가? 이 노래 부분은 이 부분은 아닌데 이 노래 맞아요. 네. 거기 나오는 부분은 이거 같지 않은데. 내 마음은 이리 울적한데 그 부분. 예, 거긴 가사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나와요. 네, 이 노래가 사실은 그 1편에서 엄철우, 그러니까 정우성의 딸이 좋아했던 나만 가서 GD의 노래였고, 이게 나오니까 이제 딸 생각에 막 눈가가 촉촉해지면서, 이제 이 노래 뒤에 가면 내 맘은 이렇게 울적한데 말할 사람이 없다. 나도 가끔 활짝 웃고 싶은데 곁에 아무도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너무 뭐랄까, 그립지만 함께할 수 없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마지막에 이 노래를 들으면서 사실 어깨를 들썩거리니까 곽도원은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거기서 영원히 맑고 자유롭고. 근데 엄철우는 계속 긴장돼 있고 뭔가 딱딱하고 마음은 몽글몽글하지만 표현해 본 적이 별로 없고 아주 경직되어 있고 우리는 그런 거에 비하면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그런 느낌인데 나중에 이제 땅굴 입구에서 헤어질 때 이제 이 가족에게 선물을 이제 이 북한 1호의 무사기한을 이제 원한다면서 자기 선물을 좀 전달해 달라고 하면서 엄철우가 이제 자기 쪽 주소를 건네주면서 그 일이 잘 끝난다면은 왕복을 나중에 북남이 하게 되면 연분홍색은 얼라이 거고 감색은 여편네 거니까 꼭 전해주라.
그러면서 이제 남쪽의 철호에게 악수를 청하잖아요. 근데 이 악수를 청하는 장면을 보면은 이게 2017년 12월에 개봉을 했는데 저희가 4.27 판문점 회담이 2018년 4월에 있었죠. 그 4.27 판문점 선언인데 그때 이제 그 사실 이게 묘하게 이 남북의 정상의 이야기이고 육로를 왔다 갔다 했고 그다음에 남북의 두 철우가 악수하는 이 장면이 실제로 4.27에서 도보다리에서 뭐 이야기 나누고 악수하고 나중에 그 판문점에 한 걸음을 넘어오고 같이 걸어오고 이런 장면들을 나중에 생각해보면 연상하게 하는 약간의 프리퀄 같은 느낌이 들어요. 프리퀄. 그래서 이거 언젠가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다라는 전사. 프리퀄. 프리퀄은 사실 스토리텔링의 용어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그 장면 도보다리 장면을 나중에 보고서 와 이건 진짜 강철비에서 내가 느꼈던 감성하고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친근하게 언제 우리가 그랬냐는데 손을 잡고 맞아, 악수를 그 하고 또 밥도 먹고 또 편안하게 헤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 강철비 원이 주는 그래서 평화라는 것이 사실 멀리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평화의 시작과 과정이라는 게 엄청난 결단과 막 선언과 막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차 안에서 같이 음악을 듣고 같이 밥을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와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장면인 것 같아요. 이 차 안에서 GD 음악을 듣는 것과 마지막 땅굴 앞에서 이 남쪽 철우와 북쪽 철우가 악수를 하는 장면. 이 장면, 그러니까 저는 강철비를 아직 못 보셨다면은 원을 좀 먼저 강추드리고 싶어요. 네. 원을 봐야지만. 네. 그러면 2를 더 애정 있게 볼 수 있습니다. 2도 좋았습니다. 2도 재밌으니까. 네. 그러면 자, 다른 분들 투비와 나투비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지금 철우 얘기가 나와서 그 두 명의 철우가 만났던 판문점 전에 네. 그 음식점. 그 장면도 좋아요. 잔치국수 먹는 장면. 네. 처음에 국수가 뭐 이름이 있던데. 깽깽이 국수라고. 그게 북한에서는 깽깽이 국수라고 하고, 근데 결국 그게 보니까 멸치국수인 잔치국수예요. 왜 깽깽일까? 그게 좀 궁금하긴 한데 옥수수를 깽깽이라고 하나 그래서. 그게 잔치국수. 근데 재료가 좀 다른가? 나쁘게 말할 때도 깽깽이 쓰긴 쓰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거짓 깽깽이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가난한 음식이라는 뜻인가? 국수. 깽깽이. 네, 대충 말아먹은? 그러니까 이게 잔치국수가 결국 뭐 손쉽게 그치. 누구든 뭐 거지라도 아무나 먹을 수 있는 우리로 치면 뭐 이렇게 강냉이죽 뭐 이런 느낌의 그런 걸 수도 있겠네. 나는 막 이 밥에 고깃국만 먹어야 막 이랬던 강철 같은 정우성이 이 잔치국수를 처음에 마주대하면서 먹고 있다가 이 곽도원이 이게 수갑도 풀어주고 옆에 앉으면서 근데 보니까 정우성은 오른손잡이였고 곽도원은 왼손잡이여서 이게 또 된 거예요. 나란히 앉아서. 그래서 마주본 우리의 상황에서 같이 나란히 한 것도 의미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국수 먹었던 장면이 가장 좀 진하게. 맞아요. 그 장면 조금 짠해요. 양우석 감독이 웹툰을 그려서 그런지 이 장면의 앵글이 우리가 말하는 모바일 퍼스트 장면 그러니까 모바일에서 화면을 볼 때는 영화의 풀스크린에서는 풀샷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막 웅장한 앵글 이런 게 중요하지만 사실은 웹툰은 디바이스들이 대부분 다 모바일이기 때문에 화면에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물 중심 아니면 하나의 어떤 사물 중심으로만 딱 되어 있는데 그런 연출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타이트한 장면들. 그래서 정말 눈앞에 있는 것 같은 느낌? 모바일로 우리가 대화를 나눈다거나 1:1 영상 화상을 했을 때의 느낌처럼 이렇게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앵글에서 잡아 그림처럼 재현한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네. 네.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아무래도 웹툰을 영화로 만든다면은 기존의 영화의 스토리보드하고 좀 다른 게 웹툰은 장면 묘사가 이 손바닥에서 한 장면씩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상징적이고 배경이 없는 웹툰들도 있잖아요. 아예 칸이 없는 웹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그 눈앞에 있는 피사체 하나에만 집중을 하는 방식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웹툰을 영화로 만들거나 드라마로 만드는 작품들을 잘 보면은 이 장면이 굉장히 꽉 차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화면이
약간 그런 장면이 있고 영화 오리지널 영화에서 온 서사들은 화면이 넓고 여백이 좀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웹툰은 워낙 일상 미디어다 보니까 서사나 재현 방식 자체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스토리에 강해서 그런가 되게 디테일하게 잘 표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엄청난 다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자영업? 저는 투비와 나투비가 짝을 이룹니다. 이 두 분이 항상 같이 이제 등장하기도 하고요. 또 네. 워낙 이제 한 분은 이제 현직 대통령으로 나오는 강철비 원에서 현직 대통령으로 나오는 이의성이고, 그리고 그와 약간 대척점에 이제 계속 자리를 한 차기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나오는 김경성. 그러니까 김경성은 이제 김경영 아니야? 김경영이네요. 이경영이니까. 김경영이네요. 김경영. 그럼 뭐야? 네. 그 성을 바꿔치기했네. 네네, 성을 바꿨습니다. 성을 바꿨습니다. 성만 바꿨습니다. 네. 재밌는 양반이구만. 당연히 뭐 이 두 분은 이제 이성은 나투비 하고 싶고요. 김경성은 이제 좀 투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의성 같은 경우 뭐 여기서 어떻게 대선에 대한 뭐 장면도 나오지 않고 이 두 사람이 소속된 뭐 정파라든지 정당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 않지만 두 사람이 취하는 입장 그리고 정책들 그리고 뭐 제스처나 언행들을 살펴보면 두 사람은 이제 한 사람은 여당이고 한 사람은 야당인 거고 이게 정권 교체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상황. 그러니까 이의성 같은 경우에는 보수파고 나중에 보면 계엄령까지도 선포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대북 강경파, 보수파 정치인 같고요. 김경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절대로 이제 선제 핵폭은 동의 못한다. 이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대화로 풀려고 하고 이러한 한반도의 전쟁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 보면서 이분은 어떻게 보면 대북 온건파, 좀 진보 쪽 인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그런 걸 보면서 뭐 저는 이의성이라는 이 현직 대통령을 보면서 실제로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이땡땡 대통령을 좀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그 임기 내내 이제 대북 강경 정책을 구사하고 또 이제 대북과 이제 대립각을 세우는 것도 불사하면서 정말 한반도 정세와 이런 한반도 분위기를 이제 파국으로 몰아간 장본인. 참 이게 대통령의 결단과 철학 그리고 뭐 역사의식 같은 게 참 국정 운영과 또 한반도의 미래에 있어서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경성 같은 경우에는 김경영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그 후반부에 이제 그 본인 집무실에서 이제 책 한 권을 펼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책 제목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실제로 있는 책은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있는 책은 아닌데 그래? 그 책 제목이 원래 하나였던 것은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 네네네. 그게 참 인상 깊었습니다. 네. 대사 엄청 인상 깊은 대사죠. 네네. 네. 그리고 또 김경영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이분도 보면서 이분이 하는 그러한 뭐 정책이라든지 국정 철학 같은 걸 보면서 이분도 실제로 대한민국 역사상에 존재했던 인물, 김대중 대통령과 닮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영화 속에서도 사실 대통령 삼수를 했다는 둥 이런 얘기도 있고, 네네 대통령 삼수를 했다는 둥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아까 저희 잠수함에 갇힌 3국의 정상 이야기로 나투비아 하고서 넘어가시는 겁니까? 네네네네. 저는 사실은 이제 이게 1편 같은 경우는 이제 액션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액션씬 같은 것도 상당히 좀 흥미롭죠. 재미있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아까 그 웹툰 방식의 연출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런 그 액션 연출도 굉장히 재미있게 흥미진진하게 한 것 같아요.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장면들에서 또 상당히 재밌어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그 국군 수도 서울병원에 이제 앰뷸런스 들어와가지고 가짜로 몰래 위장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총격전이 쭉 벌어진다든지 그런 장면들도
나름 이제 상업 영화로서 상업 액션 영화로서는 뭐 볼만했다. 그런 그쵸. 생각이 들고요. 네. 뭐 나투비는 그 잠수함에서 냄새 제거하는 걸로. 네. 진짜 저는 그 똥 싸는 미국 대통령 죽이고 싶긴 했어요. 진짜 죽이고 싶지만 죽일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게 또 인생인 거잖아요. 네. 인생에 늘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지만 죽이고 살리는 건 왜 날 쳐다봐? 죽이고 살리는 건 신의 뜻이니 마음으로만. 네, 오늘 저희는 그 강철비로 두 번째 시간 투비와 나투비를 했습니다. 통일 서사를 다룬 영화가 많이 있지만 웹툰이라는 또 트랜스미디어 장르를 활용해서 다양한 장르로 통일의 이야기를 현실과 어떤 판타지를 오가면서 분명히 현실의 이야기인데 현실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양우석 감독의 강철비로 2부를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3부 인문학 드레싱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차이나는 무비 플러스! Administrativo, o governo espera uma economia de mais de 10 bilhões de reais. Ontem, soldados israelenses em posto de checagem do exército.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차이나는 무비 플러스! 네, 차이나는 무비 플러스 영화 강철비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3부는 인문학 드레싱을 팍팍 부어서 영화의 감성과 지식을 쌓는 시간입니다. 네, 고개만 끄덕거리지 마시고 호응을 좀. 네네. 아니 또 뒤에 더 뭔가 할 줄 알고. 네, 오늘은 강철비 관련해서 저희가 강철비를 선택한 이유가 이제 백기현 선생님 추모를 위해서 영화를 선택했는데요. 통일서사 관련해서는 저희가 2부에서 좀 말씀을 드렸었고, 이 인문학 드레싱에서는 각자 준비한 걸로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백기현 선생님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좀 드리는 것이 저희가 강철비를 왜 다루었는지 2021년 2월에 백기현 선생님을 왜 추모하는지 말씀드리기 위해서 1932년 1월 24일에 황해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2021년에 89세 나이로 이제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는데 정말 인생 전체가 이 한국 근현대사와 함께 했다고 해도 정말 그러니까는 45년 직후 46년에 이제 황해도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유신 정권 들어오기 전까지는 농민, 빈민, 녹화사업 같은 곳에 참여를 하셨다가 이제 유신 군부 독재 이후에는 유신 쿠데타 이후에는 주로 이제 반독재 또 한일 협정 반대 그다음에 이런 것에 온몸을 투신하셔가지고 74년에 유신 반대를 위한 100만인 서명 운동을 주도했다가 결국 긴급조치 제1호 제일 강력했던 처벌이었죠. 그것으로 투옥이 되셨고 또 79년에도 이게 YWCA 위장 결혼 사건이 아마 이게 79년입니다. 네. 박정희 대통령이 10월 26일 날 사망하고 그쵸. 이제 저 신군부 전두환이 네. 이끄는 신군부가 뭔가 정권을 찬탈할 것 같은 조짐이 보이니까 민주선거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당시 민주화 진영에서 근데 모일 수가 없거든요. 그 계엄령이 선포돼 있었을 때였으니까 서울 지역에 그래서 이걸 이제 모임을 갖기 위해서 결혼식으로 위장을 합니다. YWCA 서울의 명동에 그래서 11월 24일에 79년 11월 24일에 결혼식을 열죠. 그런데 이제 결혼식을 열었는데 그 남편은 신랑 되는 사람은 이제 홍성엽 신부였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도 이제 그 신랑 어머니처럼 하고 오고 동생도 여동생도 이제 결혼식 하객처럼 이제 다 분장해가지고 왔는데 신부는 없었어요. 신부는 이름만 있었어요. 윤정민. 거꾸로 하면 민정윤. 민주정부를 윤보선과 함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장명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11월 24일 오후 5시 30분에 그 YWCA 강당에서 1층 강당에서 이제 결혼식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신랑 홍성엽 군과 신부 윤정민 양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하고는 바로 그 대회 취지문을 이제 낭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호를 이제 저 민주선거 하라고 구호를 이제 그 보안사에서 뭐죠? 저 체육관 대통령 뽑지 못하게 해라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려고 하는데 그냥 바로 경찰들이 들이닥쳐가지고 뭐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백기환 선생님, 그다음에 국회의장 하셨던 임채정, 네, 그다음에 환경운동 하시는 최열. 뭐 등등 여러 교수진들 이런 분들이 구속이 됩니다. 14명이 구속이 돼요. 네. 주로 인생이 투옥, 고문, 다시 나오면 또 주도, 다시 투옥. 그래서 79년에 그 일이 있었고 86년에는 지금은 이제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됐죠. 부천 권인숙 양 성고문 폭로 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또 처벌을 또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그럼 뭐 87년 6월 항쟁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사실 87년 이후에 13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 제야 인사로서는 후보로 추대가 됐었는데 후보 단일화를 요청하면서 사퇴를 하셨죠. 그때 이제 과연 백기환이 누구냐 이런 이제 그때 당시에 그때 백기환을 알리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었고 중도 사퇴를 했고 5년 후에는 이제 14대에는 독자 후보로 출마를 했었지만 낙선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이제 뭐 꼭 당선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민주화를 위해서 해야 될 몫을 온몸을 다해서 했다라는 것으로 그리고 이제 통일문제연구소를 시작하셔가지고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 노동자, 이라크 파병 반대, 한미 자유무역협정 반대, 용산 탐사 투쟁, 밀양 송전탑 반대 운동, 이명박 정권 퇴진운동, 민중총궐기 이런 것들의 모든 자리에 언제나 정말 제1열 집회 1열에 언제나 계셨고 굉장히 그 돌아가시기 전의 모습을 이제 언론에서 보면 정말 마른 가지처럼 온몸이 말라서 기력이 굉장히 세했을 것 같은데도 언제나 필요한 자리에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문정현 신부님이나 뭐 그 문익환 목사님처럼 언제나 이렇게 그런 자리에는 1열을 지키고 서서 두루마기를 입고 앉으셔가지고 그 맨 앞자리에서 하셨던 것 같고 최근에는 이제 이 다음 세대로는 제가 인상 깊은 건 지금 백기환 선생님이 활동하셨던 요런 선상에 늘 같이 있는 사람 중에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분은 이제 시인 송경동 씨예요. 송경동 씨 한진중공업 때 희망버스도 기획했고 블랙리스트 광화문 텐트촌에서 촌장도 했었던 그분도 용산 참사 현장에도 있었지만 근현대사 특히 노동자라든지 비정규직 뭐 미군 기지 반대 운동에는 언제나 정태춘 씨처럼 그 현장에 일렬을 항상 일렬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늘 있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백기환 선생님은 사실 책도 많이 내셨잖아요. 그 일부에서 그 꿈꾸미가 말씀하셨던 그 책도 자주고름? 네네네. 네. 그 책도 유명한데 사실은 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원작자로서도 많이 알려져 있긴 한데 그것만 있는 것은 사실 아니고 원래가 문필가이죠. 그래서 원래 책도 많이 쓰셨고 기고도 많이 하셨었는데 선생님이 썼던 글들의 제목들이 주로 버선발 이야기, 두 어른, 뭐 장상 곤매 이야기 뭐 이런 그래서 해방 전후사의 인식 같이 우리가 오래된 그 우리만의 표현 그들이 대통령 되면 누가 백성 노릇을 할까 뭐 이런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책으로 내면서 이제 나도 한때 사랑을 해본 놈 아니오 뭐 우리 결의 위대한 이야기 약간 함석헌 선생님하고 좀 결을 같이 하는 느낌의
함석헌 선생님의 그 한길사의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뜻으로 번 한국사인가요? 그것처럼 우리나라가 식민에서 벗어나서 전쟁을 겪고 근대사의 그 산업화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고통을 굉장히 그 민중의 시각에서 시대마다 그 베스트셀러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써내고 또 활동으로 보여주고 그런 분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늘 빚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코로나도 있고 하다 보니 장례식장에 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게 조금 많이 아쉬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가져온 인문학 드레싱은 네. 지금 얘기하신 이물위한 행진곡의 원작자라고 하는 이 백교환 스님이 쓰신 시입니다. 웻 비나리라는 시고요. 이게 아까 그 보안사의 79년도에 끌려갔을 때 엄청난 고문을 당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막 그 몸 안에 있는 물이며 피며 뭐 이런 것들이 다 말라갈 정도로 아주 극심한 고문을 당하셨고요. 막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가지고 막 정말 똥물이 입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실제 이게 이제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셨다 그래요. 그래서 무릎이 막 축구공만큼 부어오르고 막 이런 그 몸과 영혼이 그냥 완전히 피폐해질 정도로 그러니까 혹시나 무슨 일이 있을까봐 놀래가지고 보안사에서도 가석방을 하는 뭐 그런 보석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 당시에 이 백교환 선생님이 버틸 수 있었던 힘이 이제 시라는 힘이었다라고 해서 맷 비날이라는 시를 이제 혼자서 이제 웅얼웅얼 거리시면서 거의 외우다시피 해서 쓰신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게 좀 길어지니까 그 깔만한 글씨로 이제 종이에 쓰셔가지고 이렇게 사타구니 쪽에다가 이제 몰래 숨겨가지고 가지고 나오셨다 그래요. 맷 비날이라는 말의 뜻은 맷은 이제 산이란 뜻이고요. 비날이는 이제 빕니다라는 기도 뭐 이런 뜻이라서.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이제 하자면 뭐 우리의 산하를 위한 기도, 우리의 강산을 위한 기도 뭐 이런 정도가 될 것 같아요. 13년으로 이루어진 굉장히 긴 시입니다. 그래서 잠깐 좀 읽어보면요. 맨 첫 발, 딱 한 발대기에 목숨을 걸어라. 목숨을 아니 걸면 천하 없는 춤꾼이라고 해도 중심이 안 잡히나니. 그 한 발대기에 온몸의 무게를 실어라. 아니 그 한 발대기에 언 땅을 들어올리고 또 한 발대기에 맨바닥을 들어올려 저 살인마의 틀거리를 몽창 들어엎어라. 이게 이제 그 춤꾼에게 바치는 노래거든요. 그래서 젊은 남녀의 춤꾼에게 띄우는이라는 그 이제 부제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춤꾼들에게 이렇게 쭉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걸 이제 읽다 보면은 그 아랫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무너져 피해 젖은 대지 위엔 먼저 간 투사들의 분에 겨운 사연들이 이슬처럼 맺히고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 들릴지니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싸움은 용감했어도 깃발은 찢어져 세월은 흘러가도 굽이치는 강물은 안다. 벗이여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라. 갈 때마저 일어나 소리치는 끝없는 함성. 일어나라 일어나라 소리치는 피 맺힌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산자여 따르라. 고문을 당하면서 나는 이렇게 죽어가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이 나를 따라서 계속 투쟁해라. 이렇게 이제 그 외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그 이물위한 행진곡에서 늘 듣던 그런 가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황석영 소설가께서 이제 그 빌려 오셔가지고 차용을 해가지고 개사를 하신 거죠. 그 가사를 만든 거죠. 이물위한 행진곡이라고 하는 노래에 가사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이 노래가 이제 탄생을 한 거죠. 그래서 백기환 선생님 원작, 황석영 개사, 김종률 선생님이라는 분이 이제 작곡을 해가지고 그 5.18에서 돌아가신 5.18 운동을 하다가 돌아가신 그 분들의 저 영혼 결혼식, 그렇죠? 영혼 결혼식에서 처음으로 그 저 울려 퍼지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윤상원이라는 분, 그다음에 들불 야학을 운영하다가
또 79년 노동 현장에서 이제 숨지신 박기순이라는 분의 영원 결혼식 때 이 노래가 이제 처음으로 울려 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현 선생한테 나중에 이거를 원작이라고 넣겠다고 했더니 굳이 마다 하셨대요. 이제 이 시는 내가 처음 지었을 때는 뭐 그렇지만 이게 퍼져나가서 모든 사람의 것이 됐고 민중의 것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시의 노랫말에 나오는 것처럼 말 그대로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그냥 다 민중들의 것이다. 그래서 굳이 내 거라는 걸 밝힐 필요 없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역시 훌륭하시다. 세상은 착한 사람이 변화시킨다는 진리. 자 그러면은 이제 자영어? 네. 아니 같은 결일 것 같아서. 하셨습니까? 네. 아 서울은 오늘 봄 날씨라고요? 여긴 지금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어머. 우린 네, 봄이야. 네, 마지막 올해 마지막 눈이 될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저는 오늘 아무래도 백규환 선생님을 추모하고 통일운동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신 그런 큰 어른을 추모하고 또 준비한 영화 자체가 통일과 관련된, 북과 관련된 그런 영화다 보니까 저는 그 한국 사회의 통일 정책, 통일론, 통일 여론이 어떻게 발전해 나갔는가, 6, 70년 동안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그 변천사를 한번 좀 정리해 봤습니다. 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사실 조선, 그때까지만 해도 조선이죠. 식민지 조선은 전범국이 아니었죠. 오히려 이제 전범국에 의해서 굉장히 36년 동안의 그러한 식민 지배를 받아온 피해자였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유럽에서 전범국인 독일이 동서로 이제 분점되었다면 사실 마땅히 이 동아시아에서도 동북아에서도 그 일본에 대해서 연합국, 동맹국이 이제 그 분할 점령을 해야 마땅한데 대신 억울하게도 이 한반도가, 조선반도가 남북으로 갈라지는 그러한 굉장히 억울한 황당한 일을 겪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남해는 미군정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북에는 소련군이 들어오는 그러한 일이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분단이 고착화되는 그러한 계기를 맞게 됩니다. 분단이 고착화되면서 양쪽에서 이제 단독 정부가 수립되면서 당연히 이제 서로 다른 적대적인 그러한 이데올로기를 가지다 보니까 초반에는 남북이 무력 통일론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은 북진 통일론, 멸공 통일론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북으로 치고 들어가서 공산당을 멸하고 통일을 지키겠다. 그러니까 이거 무력 통일론이죠. 이런 걸 주장했다면 북에서는 이에 맞서서 남조선 혁명론, 남조선에서 이제 혁명을 발동해서 적화 통일시키겠다. 이러한 정책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1950년에 일어났던 우리가 알고 있는 6.25 전쟁이라는 아주 민족의 대참사, 대비극이 발생하게 되죠. 6.25 전쟁을 거치면서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요? 알게 된 거, 우리가 이제 뼈저리게 느낀 것은 상대방을 무력으로 전국 통일하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고 6.25를 통해서 무력 통일론의 어떻게 보면 비현실성을 이제 체감하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무력 통일론은 이승만이 집권을 하는 내내 사그라들지 않았고 계속 이제 강화가 되죠. 그러다가 이승만 정권을 물러나게 하는 대한민국 역사의 변곡점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게 4.19 혁명이라는 거죠. 4.19 혁명에서 이승만 정부가 이제 무너지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국민들의 이제 자유의식이라든지 창조의식, 숨통을 트이는 그러한 역사의 전환점이었죠. 그래서 6.25란다. 4.19 혁명은 단순히 뭐라 그럴까요? 독재 정권, 이승만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이 논의가 이제 연장이 되어서 통일운동으로까지 연장이 됩니다. 그때 나왔던 캐치프레이즈 슬로건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죠.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아주 유명한 이 슬로건 하나가 있는데 이게 4.19 혁명을 거치면서 나왔던, 그러니까 국민들의 통일 열기를 고조시킨 거죠. 사람들이 안 거예요. 이게 단순히
이 단순히 이제 독재 정권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분단 이데올로기, 분단 체제까지도 우리는 무너뜨려야 된다. 통일을 완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느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통일 열기가 고조되었을 때, 4.19 혁명은 그 군부의 이제 군사정변, 5.16 쿠데타로 인해서 이제 실패로 돌아가게 되죠. 그럼 박정희 시대의 이 통일 정책은 어떠했는가? 아시다시피 박정희 대통령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반공? 산업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공, 산업화, 경제건설, 나는 경제기적, 뭐 한강의 기적. 뭐가 싫어요, 아니에요? 공산당이 싫어요. 공산당이 싫어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초등학교 때만 동상 있지 않았어요? 이승모. 뽀록 나는 겁니까? 멸공, 반공.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세상에. 그렇죠. 근데 이제 공산당이 반공 정책도 구사했지만 사실 박정희는 이제 산업화로 이제 대표되면서 이제 경제 건설, 그러니까 선 건설 후 통일, 이런 이제 이른바 이제 승공 통일, 그냥 공산당을 이겨먹는다, 이런 통일 정책을 구사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남북의 경제 상황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룰 무렵인 1972년도에 아주 획기적인 이제 공동성명 하나가, 남북 공동성명 하나가 발표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최초의 남북 공동성명이기도 한데 이걸 이제 7.4 공동성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7.4 공동성명이 사실 그 뒤에 뭐 통일을 위해서 실제로 뭐 기여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그 남북이 합의한 통일 방안으로서 이 세 가지 원칙을 이제 합의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는 뭐냐면, 이 세 가지 원칙은 지금도 모든 뭐 남북 공동선언이라든지 정상선언회에서 반드시 인용되고 언급되는 그러한 중요한 원칙인데,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입니다. 이 세 가지 원칙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이 세 가지 원칙을 합의하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무력 통일론에서 어떻게 보면 평화 통일론. 그러니까 이제 뭐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그런 무력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라는 걸 천명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때가 어떻게 보면 평화적인 방안으로 통일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합의했던 시점입니다. 최초입니다. 하지만 이 7.4 공동성명도 사실 별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통일에 있어서 뭐 남북 평화 정착에 있어서 기여하진 못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또 신군부 전두환 정부 때는 1982년에 뭐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이란 걸 또 발표하게 되고요. 그리고 노태우 정부 때는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이런 것들을 제시합니다. 이어서 김영삼 정부 때에는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으로 불리는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는 걸 이렇게 발표하지만요. 사실 실제적인 그러한 진척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던 게 바로 최초로 이제 진보 정권으로 정권 교체가 되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연합, 그리고 뭐 연방 단계, 그리고 완전 통일 단계로 나가는 이걸 3단계 통일론이라고 합니다. 이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서 3단계 통일론이 이제 제시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처음에는 이제 남과 북이 각자 이제 주권국가로서 약간 유럽연합과 비슷한 남북 연합을 이루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는 이제 연방이란 거는 하나의 주권국가의 울타리 안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고도의 자치권을 향유하는 그러한 제도잖아요. 연방으로 갔다가 그리고 완전 통일, 법적, 제도적, 정치적 통일까지 이루는 이렇게 3단계 통일론을 이제 제시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여기에 힘입어서 이 김대중 대통령의 이러한 대북 철학, 대북 정책에 힘입어서 2000년 극적으로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거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선언이 발표가 됐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6.15 남북 공동선언입니다. 그러다가 김대중 정부를 거치면서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서도 이 참여정부가 앞정부의 그러한 정책들을 계승하고 또 그걸 발전시키고 진전시켜서 또 한 번의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면서 14정상선언이란 걸 또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강철비 원에서 배경이 되는 개성공단,
북의 1호, 북한의 1호, 북의 지도자가 방문했던 그 개성공단 같은 경우도 사실 김대중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그 조감도를 이제 설계했다면 어느 정도 기초를 닦았다면 그 착공되고 운영에 들어간 건 이제 참여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개성공단이 이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대개가 이렇습니다. 흐름이. 그때는 네. 정말 그 한라인도 설치하고 남북한 그죠? 한라인 그렇죠. 설치하고 그렇죠. 그 한라인이라는 네. 게 아주 일촉즉발의 어떤 갈등을 막기 위한 그 안전지대이기도 했고 개성공단도 굉장히 좋은 시도였는데 그때 그거 박근혜 정부인가요? 그때 폐쇄돼가지고 막 거기서 망한 상인들이 막 물건 처리 못해서 그 시내에 보면은 건물에 막 플랜카드에다 개성공단에서 망한 물건 폐업 처리합니다. 뭐 이렇게 막 땡 처리합니다. 막 그런 그 플랜카드를 여러 번 본 것 같아요. 최근에 그 개성공단 재입주 의사를 물었는데 기존의 상인들의 높은 비율이 재입주를 원한다고 얘기를 했죠. 네, 다시 가기를 원한다. 근데 잘 됐으면 좋겠는데 글쎄, 그죠? 글쎄. 통일 정책과 운동의 역사군요. 정말 미니 강연이라고도 네. 할 수 있는. 통일이 될 뻔하는 느낌이 자영업이 좀 장사가 안 되니까 다가왔는데. 공부를 열심히 했나 봐. 원래 갑자기 저는 금강산도 생각나요. 원래 제 관심 영역이기도 했습니다. 6.15에서 4.27까지 잘 왔는데, 그죠? 네. 좀 잘 그렇죠. 네. 갔던 시절이 있어서 갑자기 금강산도 떠오르고 개성 얘기하니까. 가고 싶네요, 금강산. 네. 당연히 갈 줄 알았는데, 그런 사건이 벌어져서. 이게 강철비를 영화를 봤지만 우리가 백기환 선생님을 떠올리면서 지금 했던 거여가지고 지금 앞에 세 분들이 다 연동해서 얘기를 해서 저는 그냥 강철비 영화 보면서 이 감독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작은 힘이지만 어떻게 나중에는 큰 힘으로도 이것도 하나의 통일과 이런 연동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남을 수 있는 분 아닐까 싶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그런 아쉬움과 남는 것 때문에 변호인 영화를 만들었다라는 거를 이제 보면서 저도 이제 뒤늦게 그리고 강철비도 시작 지점은 우리가 통일을 할 수 있을까? 통일을 어떻게 할까? 뭐 이거에 진짜 될 수 있을까라는 거를 떠올리면서 강철비 1을 만들었고 2에서도 입장을 바꾼 거. 그러니까 대통령을 정우성을 한번 이렇게 바꿔본 것도 이렇게 해도 될까? 그런 거의 시작점이 자기가 다 이렇게 내포됐다라는 거를 이 감독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2번의 영화이지만 다음번의 영화에서도 뭔가 이렇게 백기환 선생님만큼 나중에 어떤 그렇게 작은 힘이나마 이렇게 역할이 더 크게 되지 않을까라는 지점에서 좀 응원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양훈석 감독님. 네. 사실 남북 서사 중에는 최근에 방영했던 드라마 사랑의 불식착도 굉장한 재미있는 남북 서사죠. 남남 북녀가 만나가지고 진짜 상상 초월하는 재미있는 스토리인데 그 흥미로운 게 일본의 관방장관이 그거 보느라고 일본에서 그 재미에 핫했어요. 네. 일본에서 우리 통일에 절대 우호적일 수 없는 입장인데 그 드라마는 또 재밌게 봤다는 게 참 재밌는 또 아니 영화와 문화는 그걸 정치를 더 넘어설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봐요. 사랑의 불시착이 일본에서도 2020년도에 핫했고요. 아까 우리 일부에서 쉬리 영화 나왔을 때 제 기억엔 그 쉬리 영화가 일본에서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쉬리는 진짜 띵작이 띵작. 사랑의 불시착 저는 뭐 정주행을 다 했었지만 정말 재밌고 유쾌한. 네, 앞으로는 그런 서사가 양우석 감독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와 경계를 넘어서면서 문화적으로 자연스럽게 섞이고 이게 좋은 것 같아요. 편안해지고 때로는 웃기기도 하고 비하도 되면서 변호인 영화가 나오기 전에는 본인의 직업이 웹툰 작가 이 양우석 감독인데 지금은 이제 감독님이시잖아요. 야, 요즘에는 마음 먹으면 다 돼. 기술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봅시다. 우리도 뭔가 통일에 기여하는 마음으로 네. 살아봅시다. 네. 네. 즐거웠습니다. 네, 강철비로 오늘 백기환 선생님 추모 녹음을 마치겠습니다. 인문학 드레싱 팍팍. 네,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장르비 플러스!